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더십 챌린지 강목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주 차입니까? 네, 11주 차입니까? 12주 차입니까? 11주 차 가는지 2주 차 돼가는지 아무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해드릴 내용은요, 대중 스피치 기술입니다. 자, 리더십 챌린지 과목에서 스피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원래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리더십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원래 초반에서 강의할 때는 뭐 특성 이론이 뭐고 카리스마가 어떠고 변혁적 리더십이 뭐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리더십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수업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집중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와닿는 내용이 많아야죠. 와닿는 내용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대중 앞에서 얼마나 스피치를 좋아하고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남들 앞에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두렵고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하고 할 수도 있었지만 대중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었지만 피해왔어요. 그러다가 어른 되면 잘할 수 있겠지. 어른 되면 뭔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어른이 되고 대학생이 됐는데 이 성격은 크게 바뀐 것도 없고 변화되는 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대학교 1학년 때 주구장창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몰입을 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정말 과대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강의도 하고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역전의 변화죠. 리더십이 뭡니까? 어떤 목표를 두고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게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을 줄 때 줄 수 있는 게 말과 글이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말과 글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말하기 하고 글쓰기를 안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글쓰기도 리더십에 내가 이번에는 좀 넣을까 합니다. 여러분이 글쓰기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고 대학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다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양 과목으로. 하지만 그게 또 현실성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문장을 고치고 글을 이렇게 예쁘게 다듬을 수 있는 기술을 제가 또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글을 쓰는 또 작가의 입장에서 제 책을 좀 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그런 부분도 아마 인풋 대비 아웃풋이 영향력이라면 글쓰기도 정말 큰 영향력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강좌를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글쓰기도 여러분에게 조금 어필하겠다. 자, 먼저 말하기입니다. 말을 논리정연하게 잘한다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이라는 게 언변술이기 때문에 일단은 할 말이 있는 경우와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할 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자, 할 말이 있는 경우는 이제 내용으로 봐서는 뭡니까? 컨텐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을 이렇게 잘 할 수가 있는 반면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또 긴장도 돼요. 떨려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주눅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대중 앞에서 말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떨리는 거는 일단 경험 부족이고 많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거두절미하고 일단 내용을 좀 알차게 많이 준비해 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용을 알차게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있으면 좀 떨리더라도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걸 준비하지 않고 계속 떨린다고만 하고 긴장한다고만 하다 보면 계속 떨리는 경험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컨텐츠가 빵빵하게 잘 준비되어야만 말을 잘할 수 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이 오프닝 스피치의 중요성, 대중공포의 원인과 해결책, 발음과 말씀 훈련, 논리 정연한 스피치 구성법. 그래서 설득 스피치 사례 실습에서 연달아 오늘 이거 다 못할 거고요. 1회차 내가 이어가겠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이 스피치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말과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게 말이에요.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좀 더 논리정연하게 잘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이런 말하기 교육을 안 시킬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시킬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국영수 과목에 많이 밀린 것 같아요. 뭔가 문서화된 성적에 밀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실 스피치를 잘한다 못한다를 이걸 실력으로 보지도 않고 그냥 뭐 리더십 있다 없다 뭐 이 정도지 반장 부반장 한다 이 정도지 그렇게 실력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 특히 이제 그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을 많이 하게끔 만들거든요. 그 아이가 부모한테 자기의 의사 표현을 잘 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도 별로 없고 밥 먹나? 아니요. 뭐 학원 갔다 왔나? 네. 숙제는 했는데요. 뭐 이 정도지 크게 대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볼 때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된 한참 잘못된 것 같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또래 아이들하고는 조잘조잘 그리면서 말을 잘하면서 집에 와서 가족들 간의 소통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죠? 아빠가 바깥 일을 하고 와서 바깥에 일어난 일들을 가족들한테 말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그죠? 자식들이 하루의 일과를 부모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자기 친구들한테는 잘하고 아빠도 자기 친구들한테 잘하는데 집에서는 잘 안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습관화되지 않았지 않나 어릴 때부터 어색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강의를 재미있게 듣는 3척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알고 있는 유머도 애써 모르는 척. 네. 재미없어도 재미있는 척 해주면 참 좋겠죠. 자, 조금 재미있어도 아주 재미있는 척 해주면 좋겠네요. 3척 사이드 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당신의 평소 이미지는 어떠냐 이랬는데요. 평소의 이미지는 어떠냐 이것이 나오다가 많은 것 같은데 호환이 잘 안 되네요. 왜 이렇죠? 오늘도 잘 되다가 방금까지 잘 됐는데 한 번 더 도전 안 되네요. 평소의 이미지는 했는데요. 자, 이게 보면은 개그맨이 아마 무대에서 많이 웃겼나 봅니다. 이렇게 다 활짝 웃는 얼굴 모습을 보니까요. 근데 다 웃고 있는데 한 사람만 웃고 있지 않습니다. 볼까요? 자, 이 사람은 웃고 있지 않네요. 자, 아쉽네요. 그죠? 자, 이 정도의 표정으로 웃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이 여성은 크게 웃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많이 웃을 것 같아요. 이 여성 스타일은. 그래서 이런 여성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남들의 얘기는 잘 웃지 않는데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많이 웃는 경우가 많아요.
참 부둥치보죠. 자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반응을 해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의 말에 자기는 반응을 잘 안 하는 거죠. 이런 세침대기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곤란하겠죠? 유머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유머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유머는 안 웃기면 웃길 때까지 하면 유머가 살아납니다. 안 웃기면 웃길 때까지. 그래서 유머를 저는 잘하고 싶으면 그냥 외우라고 해요. 유머를 그냥 스토리를 외우세요. 자, 그렇게 외워서 자꾸 하다 보면 그죠? 수사반장이 되거든요. 수사반장. 수집하고 반응을 보면서 장점을 살려서 그죠? 사용하고 수집하고 사용하고 반응을 보고 장점을 장점을 살린다거든요. 자기가 한 유머 중에 가장 많이 청중이 웃었거나 주변 사람들이 웃었던 내용이 있으면은 그걸 활용해서 계속해서 퍼뜨려 나가면 되는데, 처음에 어색하게 하다가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뭐 엄마 하지 마세요, 안 웃겨요, 이러면서 연인 사이에 했다가 당신 유머는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자꾸 연습하다 보면 그 어휘가 많이 입에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그냥 차분히 하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한테는 안 웃기지만 많은 가면 가서 많이 웃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무슨 유머? 유머와 관련된 명언 중에 유머가 없는 사람은 스프링 없는 마차를 타고 자갈밭을 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너무 와닿는 거예요. 스프링 없는 마차다. 지금은 스프링 없는 차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서스펜셔가 없는 차. 자, 그래서 유머가 없는데 왜 이 스프링 없는 마차를 타고 자갈밭을 가는 것과 같다고 했을까? 그만큼 유연성이 없다. 유연성. 좀 사람이 뭔가 소프트해야 되죠. 부드러워야 되는데 유연해야 되는데 사람은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집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숨이 턱턱 막혀요. 그냥 싫어요, 그냥.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반응도 별로 없고 자기 얘기만 하고 너무 그죠? 상박한 얘기만 하고 너무 현실적인 얘기만 하고 하다 보면 이 사람하고는 뭔가 통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관심 없는 내용도 상대방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면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말할 때는 온갖 열정과 에너지를 다 퍼붓다가 상대방이 하는 말에 관심이 없으면 시큰둥해가지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휴대폰을 보고 있다든지 하면 정말 짜증이 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유머가 나오네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써먹어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하늘을 팔다가 서로 머리를 부딪혔다고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헤딩을 했다는 거죠. 이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냐? 이 현상은요, 바로 골 때리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골 때리는 현상. 자, 근데 이번에는 참새 1마리가 하늘을 팔다 그만 전봇대를 부딪혔다고 합니다. 전봇대를 받았다는 거죠. 이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 현상을 바로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합니다. 보기 드문 현상. 자, 보기 드문 현상. 자, 이거 뭐예요? 보기 드문 현상. 자,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허남입니까? 보기 드뭅니까? 보기 드물죠. 자,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다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진행할까요? 했을 때 많은 청중이 동조해서 박수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혼자서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카메라 보고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되게 어색하네요. 이렇게 유머를 하지는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눈 마주치고 아이 컨택하면서 유머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웃기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한다라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스피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뭘 거짓낸다?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거짓낸다. 창사를 거짓내는 게 아닙니다. 자, 나의 나의 뭐예요? 관리수단이다. 나의 이미지. 말을 좀 잘해보세요. 말 한마디가 천년빛을 없는데 말을 예쁘게 하면 사람이 좀 더 괜찮아 보이잖아요. 또 말의 음색에 따라도 달라지지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 사람의 말투, 거기에 따라 또 많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볼 부분이고, 셋째는 주변 사람들을 뭘 시킨다? 바로 동기부여시키는 수단이다. 동기부여 아시죠? 동기부여.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사람 말을 듣고 있으면 뭔가 자신감과 열정이 샘솟고 뭔가 회복 탄력성이 생겨서 마음에 긍정의 에너지가 생겨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해보면 뭐 안 된다, 못한다, 나이 들었다, 됐다, 이제 그만해라,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진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잘 어울려서, 그죠? 여러분이 힘을,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 글로벌 경쟁 시대의 필수 항목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쟁력이 좀 없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스피치 교육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등교육, 대학교육을 배우고 많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재능을 밖으로 표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럼없이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라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G20 정상 때 우리나라 기자들한테만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질문조차도 못했었잖아요. 그런 걸 놓고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 정말 나 눈치를 많이 본다. 왜 그렇게 눈치를 많이 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그렇게 눈치를 많이 볼까 생각해보면 좋게 보면은 겸손이에요. 겸손. 남들에게 내가 먼저 나대는 모습이 좀 더 겸손하지 못하다 이렇게 비춰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고 있는 건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충분히 나와서 그걸 할 수 있고 자기의 역량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처럼 앉아 있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거든요. 실제 몰라서 못하는 거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거든요.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몰라서 안 하는 거하고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하고 차이만이 다르거든요. 자, 아무튼 우리가 많은 우리 이제 국내에 있는 많은 우리 경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경쟁입니다. 외국에 있는 많은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칼도 아니고 또 수고도 아니면서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말이다. 돌도 아니면서 새도 아니면서 남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말이다. 몽둥이도 아니면서 주먹도 아니면서 남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멍들게 하는 게 말이다. 그러니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하는 건가요? 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된다.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툭툭 던지는 말이 상처 주는 말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처 주는 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스피치 중요성의 인물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연소 노벨 화학상을 받은 요 분이거든요.
다나카 고이치입니다. 다나카 고이치인데 일본 사람이에요. 또 일본 사람들 안 좋은 사람 많죠? 하지만 뭐 이 사람이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수상 소감을 말했더니 내가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것은 대중 앞에서 스피치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화학과도 아니었어요. 전기 관련 쪽으로 전공했던가. 근데 노벨 화학상을 받았으니 난리가 났겠죠. 근데 수상 소감도 역시 너무나 얼토당토 않게 대중 앞에 스피치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소릴까요? 자, 저는 이 마음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대중 앞에 서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말이 있고 전해질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무대에 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발휘하고 싶어요. 근데 이 다나카 고이치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일본의 학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훌륭한 논문을 많이 써놓고도 그걸 학계에 어떤 발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술지에 책으로 게재만 했지 그걸 발표를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저도 만약에 책만 써놓고 이렇게 강연을 안 한다면 그냥 책으로 묻혀버릴 수 있잖아요. 저는 책을 앞으로 100권을 쓸 거지만 100권의 책을 가지고 한 권을 가지고 10,000번의 강의를 할 거예요. 그쵸? 그 정도 많이 강의를 할 겁니다. 그만큼 제가 지금까지 강의 많이 했지만 알려야죠.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을 하지 않고 학술지에 게재만 하는 논문이 엄청나게 많다. 자기가 더 우수한 논문들이 그래서 빛을 못 보고 있다 라는 거죠. 저는 100% 공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중 스피치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봤더니 자신감을 키우는 이 시선인데 눈을 똑바로 청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지고 있냐면 보통 사람들이 시선 공포증을 가지고 시선 공포. 이 시선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아이 컨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긴장하고 떨리는데 계속 아이 컨택까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더 긴장을 하는 거죠. 더 사람이 주눅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 컨택을 그냥 사람마다 뚜렷하게 쳐다보는 것이 문제는 되겠죠. 하지만 처음 만나서 한 3초 하나 둘 셋 돌려주는 게 맞겠죠. 좀 오래됐다면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 되겠죠. 또 돌렸다가 또 봐주는 게 좀 좋겠죠. 이렇게 빤히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맞죠?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눈은 말을 합니다. 눈은 말을 한다 했죠? 내 눈빛이 상대방에게 긍정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 눈빛이 상대방에게 긍정의 눈빛을 줄 수 있을까요? 내 눈빛이 상대방에게 긍정의 눈빛을 보일 때는요, 내 눈빛이 어떤 내용의 장점을 찾고 있을 때, 상대방의 장점을 찾고 있을 때 눈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을 막 찾고 있으면 돼요. 어디가 멋있고 어디가 예쁘고 어디가 더 괜찮은지를 찾고 있으면 어떤 장점을 이 사람한테 찾아서 말해주지. 이럴 때 눈빛은 100% 긍정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갑옷에 구멍난 곳이 없는지를 찾으려 한다 그러면 당연히 눈빛이 부정이겠죠. 안 좋은 점을 계속 찾으려 할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여러분의 시선, 상대방의 장점, 긍정의 눈빛은 상대방의 칭찬, 좋은 점을 찾고 있을 때입니다.
자,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분명히 스피치 공포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스피치 공포를 가지고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각자 한 명씩 영상을 찍어서 과제를 내면은 참 좋아하겠죠, 여러분? 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해봤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찍는데도 너무 어색해하고 저는 뭐 계속 이렇게 찍으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너무 어색해해서 정성동가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발표를 할 때 보면 정중을 보지도 않고 계속 뭐 메모장 적어 와가지고 그것만 들고 읽다가 들어가고 뭐 PPT하고 내용이 따로 놀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요. 정말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 저렇게 우리는 발표를 어려워할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럴 때 저는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해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거 많이 떨쳐버립시다. 자, 성장 과정에서의 수동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 부모가 되게 가부장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뭔가를 도전하는 걸 방해해요. 왜냐하면 걱정이 되거든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를 하다 보니까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좀 수동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자꾸 허락을 받게 돼요. 이거 해야 돼요, 해도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되는데 어른이 돼도 이거 해도 돼요, 말아야 돼요. 심지어 이 학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남자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여자 사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거 가지고 다 물게 될지도 몰라요. 마마보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만큼 소극적인 사람일수록 대중 앞에서 발표하기가 무진장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수동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고 지금 뭐 과거를 돌아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나의 처지를 잘 아는 거죠. 나는 우리 집이 되게 보수적이진 않았는지, 그죠? 좀 가부장적인 아버지 가정 환경이지 않았는지 그 점을 잘 알고 내가 만약 지금도 부모의 그늘 아래서 내가 뭔가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 심지어 아직도 부모를 대동해서 뭐 옷을 사고 신발을 사러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많이 수동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바해서 돈을 벌어서 옷도 사고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해보고 있다면 되게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힘들겠죠. 자,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 왜 나는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결국은 자기의 장점을 못 찾을 수도 있겠고 또 비교하는 그런 습관이 워낙 또 많다 보니까 항상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했는데 누구하고 비교하냐? 항상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수영을 좀 해서 잘할 수도 있는데 박태환 선수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태환을 비교해가지고는 항상 자기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높게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너무 이렇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는 않는지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기다린다. 우리가 하나도 이제 시험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어떤 그 시험 무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남들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별 관심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인생을 사는 건 무진장 바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평가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죠. 받지도 않는데 평가받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정말 싫어진다라는 느낌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평가해 봤을 때 내가 정말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으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억압하는 환경, 방금 마찬가지입니다. 못하게 예를 들면 여행을 혼자 가는데 못하게 간다, 이런 거, 그죠? 새로운 걸 도전해보려는데 못하게 한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표현하고 투자하는 뭡니까? 학습이 안 된다. 그래서
각자의 의견이 있고 정답이 없는 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뭡니까? 못하는 거죠. 안 해본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주장과 학습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 선생님만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꾸준히 했지 학생들 각자의 의견을 물어봐 가면서 이렇게 진도를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부담스러운 점중이거나 또 실패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하고 놀란 것은 손톱 보고 놀란다고 그런 어떤 좋은 것도 많고 성과도 있고 상 받은 것도 많은데 그런 거는 싹 머리에서 지우고 자기의 부족했던 것, 실패했던 것만 계속해서 머리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당당하게 좀 자존감 있게 좀 인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대중 앞에서 말하는 가장 많은 부분이 경험이 부족합니다. 맞죠? 경험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 부족으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원래 말을 못한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네, 원래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드 이론 이거는 제가 앞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소심한 성격에서 나왔었거든요. 맞죠? 기억나죠? 이 미드 이론이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을 하는데 진짜인 자와 가짜인 미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룰 때 내적인 어떤 균형을 이룰 때 자아 정체성이 올바르게 형성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을 많이 의식하게 되면 타인을 의식하게 되면 이 가짜인 미가 오히려 커져서 마음이 불안해진다 하는 게 미드의 이론이거든요. 자, 그래서 대중공포를 극복하는 방법 뭐가 있냐? 그러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따라 해볼까요? 청중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청중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청중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없애자. 왜 실패를 안 합니까?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정주행 선생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링컨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커넬 샌더슨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그죠? 수많은 사람, 위인들이 리수신 장군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물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이겼지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생략될 수는 없잖아요. 나도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도둑놈 심보죠. 자, 세 번째, 떨지 않고 발표를 잘하겠다는 생각을 없애야 된다. 뜨는 거는 내가 좋게 해석해 볼게요. 뜬다는 거는 내가 청중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고 내가 실수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떨게 됩니다. 의식이 되어서. 근데 이제 좀 달리 보면 누구나 다 떨고 긴장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좋은 점도 보여주지만 나의 단점까지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실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떨지 않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말을 잘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기다리지 마. 자, 눈이 말하지만 실전사항으로 대중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잘 안 생깁니다. 너무 긴장되고 가슴이 콩닥거리고 떨리는데 누가 여기를 자유자재로 서고 싶겠어요. 하지만 자꾸 떨리지만 서다 보면 나중에 이 자리가 편안해져요. 그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피치 원고를 준비하자. 원고를 준비도 하지 않고 무작정 말을 자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청중의 관심은 내용이지 연사의 태도나 외모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중이 나를 막 평가를 할 것 같지만 그렇게 그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